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최혜린입니다. 버냉키 쇼크 이틀째 맞는 오늘 검은 금요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고된 악재이기도 했었죠. 간밤에 다우가 또 350포인트 추가로 급락했으니까요. 우리 코스피는 현재 1803포인트까지 오늘 밀리면서 사실 개파락 출발했었는데 1800이 위태로운 코스피와 현재 3%대 낙폭을 키우며 500선이 위태로운 코스닥.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추가적으로 오늘 또 급등하면서 1160원대 육박하고 있는데요. 트리플 약세 우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의 숫자가 160개를 넘어가는 등 오늘 시장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실정인데요. 버냉키 쇼크의 대안주다라고 했었던 보험이라든가 그간 좀 버텼던 자동차마저도 오늘 하락의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2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한 소식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말에 2,000이었고 얼마 전에 그래도 1,880에서 바닥 다지는 듯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1,800이 보일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11거래일 연속 팔자. 이제 당연히 팔겠지 하고 보게 되는데 오늘 선물은 왜 2,000계약 이상이나 사는 건지요?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장이 폭락을 했죠. 2%대, 유럽 시장이 3%대 폭락을 했고요. 당연히 개인들은요. 아침에 풋옵션을 잡습니다. 오늘 풋옵션을 93억을 잡았어요. 93억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갭락을 시작해서 더 밀어야지만 옵션에서 시세가 나는데요. 거기서 행보를 끌고 있죠. 결국엔 아침 시초가가 44포인트, 그리고 좀 올랐을 때가 고가가 31포인트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중간 라인 36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행보를 한 몇 시간 끌면요. 옵션의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개인들 풋옵션 아침 프리미엄이요. 어제 대비 거의 400%, 500% 붙었던 풋옵션은 휴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수가 만약에 오르지 않더라도요. 프리미엄이 까먹는데요. 외국인이 2,500개의 선물로 바치면서 결국엔 그런 개인들의 풋옵션을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시장에 대해서 항상 프리미엄 그리고 매도가 아니면 네이키드로 매수 전략으로는 먹기 쉽지 않다. 개인들 그런 투자 전략으로는 절대로 메이저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만기주에 그런 전략도 말씀드렸고요. 옵션 미결 이런 상황도 제가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들은 여전히 대박 심리, 로또의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돌아가면요. 그때 당시에 풋옵션이 하루에 1,000%, 2,000% 날 때도 있었는데요. 미국장이 폭락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갭락을 하더라도 더 떨어지겠지. 코스피 100포인트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심리로 풋옵션을 사니까 외국인한테 또다시 숙된 표현으로 말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재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발 개인들 갭락을 하는 날은요. 선물 매도를 만약에 따라가면은 그래도 좀 버티면 하는데 옵션을 따라가시면은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그게 네이키드로 들어가면 더욱 그렇고요. 오히려 더 하락할 것 같으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콜 매도로 치는 게 낫지 풋옵션 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좀 아시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홀짝 게임이 아니라는 거. 금융시장은 내가 생각하는 홀짝 게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월요일날 더 내리면요. 풋옵션이 그러면 오늘 상가격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프리미엄의 가치, 시간 가치 이런 것들 다시 계산을 하고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셔서 답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주체별 속내부터 간단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요. 우리가 매일 선물 던지는 거 보면서 매수하고 싶냐. 이 표현은 오늘 선물 매수하는 거는 미결제가 늘어나는 거 봐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옵션 시장에서의 개인들 죽이기 위한 매수 세력이지
어쨌든 선물 매도가 강력하게 지금 포진돼 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 며칠간 자동차 업종만 샀는데 방언을 했는데 수익은 안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기간이 오늘도 자동차 업종 많이 사죠. 근데 오늘 전기전자 업종 많이 삽니다. 최근에 투신권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투신권 오늘 400억 들어오고요. 금융투자도 40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800 초반까지 빠지니까 펀드 대기 자금이 들어온 것들이 조금 일부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투신권에서 전차 군단 위주로 사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무모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자동차의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밸류에이션만 보는 분들,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해볼만 하다 그런 말도 드렸습니다. 근데 성장성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실적 보고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우리가 많이 사면은 항상 뭔가 터진다. 모르겠다. 사자. 오늘 아침에도 사다 팔라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보다 가관인 게요. 코스닥입니다. 3%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개인이나 외국인 매물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0억씩 1000억씩 팔 때도 3%가 안 빠졌는데요. 오늘 왜 빠질까요? 결국에는요. 사려는 매수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팔아도 떨어진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코스닥 차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일 이평선 완전 무너졌고요. 거기서 기술적 반등 나와봤자 지금 도지형을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오늘 갭락을 만들었죠. 일봉 차트 보면 바닥이 없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200 주봉선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10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 주봉선 512 그것도 깨졌고요. 밑에가 200 주봉선 506 라인인데요. 오늘 그거는 지지하겠죠. 볼린저 배다 하단이니까. 근데 이것도 깨질지 안 깨질지는 결국에 수급이 판가름할 텐데요. 코스닥 지금 올해 1년 동안 올해 상반기 동안 올린 거 지금 어떻습니까? 3주 만에 깨트렸죠. 이래서 코스닥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개별 실적들, 기업들 잘 누리면은 대박의 꿈을 꿀 수 있는 게 역시 코스닥이긴 한데요. 항상 그런 면에서 좀 리스크 관리 그런 게 항상 필요한 시장.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이게 사실 시장 큰 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어떤 심리 패턴, 오늘 옵션 시장의 패턴 이런 것들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 그런 어떤 시드머니를 간직할 수 있다. 왜 괜히 몇 억씩 몇십억씩 풋옵션을 사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ETF에서라도 만회해야지 이런 개인분들이 또 생겨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래가 좀 많은 편인데 여기서 어느 쪽 ETF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여쭙는 셈이 될 텐데 어제 ETF는 좀 단기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떠나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종합적인 전략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은요, 종목부터 얘기하자면 2분기 실적은 제가 1분기보다 안 좋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게 잡혀 있고 대충 추정을 보더라도 그래도 1분기처럼 괜찮을 거는 삼성전자랑 현대기아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성장을 먹고 주식이 올라왔었고요. 지금 엔저라든지 자동차 업종은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마진 하락이라든지 이런 악재적인 노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 전에는 들어가기 상당히 겁난다는 거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수급적으로 들어가기에 선침하기에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지점, 즉 바닥점은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삼각형을 역으로 놨을 때 꼭지점을 잡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거의 어느 어떤 전문가도요. 정말 개인 투자가 다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반등할 때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등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외국인 기관 수급에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온다면은 사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요. 예전에 GS건설 한번 폭락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GS건설 이제 사봐도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터졌고 외국인 기관이 완전히 던지고 있고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사냐? 바닥을 확인하고 살려면은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고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종목을 산다면요. 그럼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되느냐? 어제처럼 조금 오르는 보험주를 사야 되느냐?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거니까 보험주 사는 게 맞지 않냐? 다 그냥 심리적 이유입니다. 금리 인상 단기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버냉키도 말했지만 물론 버냉키 말이 바뀔 수도 있지만 자산 매입 축소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을 시킬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국을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가 어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올랐다? 말도 안 되는 뉴스입니다.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뉴스라는 거는요, 특히 기자분들이 쓰시는 거, 뭐 경제 기자도 아닌 분들이 쓰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좀 제가 많이 봤는데요. 좀 주식시장의 정확한 어떤 내용과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본다면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약세요. 오늘 1157원이에요. 12원을 급등했습니다. 달러 대비.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 중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죠. 엔저랑 같이 맞물리는데 최근에 엔화는 강세로 좀 돌아섰고요. 103엔을 찍고 93엔까지 갔다가 지금 97엔을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원화는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즉 약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대비 또 경쟁력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 게 기본적인 펀더멘탈 요인입니다. 근데 한율 시장은요,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추세적인 거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꺾였을 때 또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까봐 제가 일부러 드리지 않았는데요. 엔화가 많이 꺾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3엔까지 갔던 게 이제 97엔이면요. 일부 조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철강, 조선, 뭐 하하, 뭐 계속 급락을 하고 52주 신저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신저가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펀더멘탈,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외국인이 던지는 거고 외국인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도 지금 자금 해소를 하면 빠져나갈 판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더 던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하단은요, 뭐 ETF까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버스를 계속 사고 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버나잇이라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인버스를 오버나잇 하신 분은 2%를 먹었겠죠. 근데 며칠 동안 하락장에서 만약에 오늘같이 풋옵션을 사서 프리미엄을 까먹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저렇게 단기적으로 개인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인버스도 만약에 오버나잇 오늘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매일매일은 또 상당히 또 꼭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ETF는 항상 추세, 그러니까 추세는 하방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인버스를 그 안에서 조금 떨어지면 가격이 사고요. 다시 오르면 팔고 그런 식의 전략을 쓰더라도 증권거래세라는 게 없는 ETF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꼭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가장 최선에 대한은 저는 지금은 좀 쉬는 게 맞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망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시장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박재민 팀장님께서 아직도 지금도 투자할 때는 아니다라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전략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사는 이유 다시금 주쌤한테도 여쭤보려고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 현물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선물을 살까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역시 대답 한번 들어보겠고요. 오늘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는요, 외국인들 부분도 아주 매우 많이 중요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감안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결국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징후가 수요일날 좀 나왔었죠.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속도들이 좀 나타났었고, 다시 그것을 제자리 갖는 어제 위축되는 현상, 그리고 해외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개파 부분 최고점 2013포인트에서 출발되었으니까요. 현재 종합지수상으로 200포인트 정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매도로 압박 부분을 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개인이 출발과 함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억지성에 자꾸 오전장 긍정으로 돌아올릴 준비만 하면 개인들이 영락 없이 위쪽 상방의 포지션들을 상당히 구축을 많이 했죠. 오늘 손절성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겠고요. 외국인들은 그에 응수하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만약 하방에 대한 브레이킹 생각을 감안하지 않았고 수요일날 오후장부터 포지션 만들어냈던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는 큰 그림상의 기술적 분석, 그 하방 브레이킹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았다라면 외국인들 당연히 시장에 투매를 유발시키는 매도를 일관되면서 확대를 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로 응수를 하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결국 이거는 기존의 매도 포지션들에 따른 청산성이 감안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하방, 종합지수와 선물지수의 괴리율까지 다 감안해서 베이시스를 계산까지 다 해보면 여기서는 어제부터 강력히 만들어지고 있는 지수 하락의 밴드, 그 부분들을 지켜낼 힘들을 조금씩은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계 쪽에선 이미 매수세가 플레이가 나왔죠. 그런데 오늘 왜 기관계가 발빠르게 금융투자도 마찬가지, 투신과 연기군도 마찬가지 강하게 지키지 못하냐면 바로 벌써부터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매수로 방어를 했는데 현재 이미 손실 구간이 커져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다시 투입하기 위해는 이제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금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기관계는 철저한 관망세, 개인들은 손절성이 일부, 외국인들은 청산성, 수익성 청산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선물의 흐름이겠고요. 옵션 시장 쪽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개인들은 오히려 시장 하락 쪽으로 잡고 있지만 개인들은 지수 하락 쪽으로 잡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로 콜옵션을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브레이킹 무조건 걸리고 있다라고 감안합니다. 시간차상 하루 이틀 걸릴지 모르더라도 현재는 올라가는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겠고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재 신용 물량이 담보 반대 매매까지 나오고 있는 현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처음입니다. 6월 기준으로 보고 5월 기준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풋옵션에서 이 시간 겨우 꼴랑 1시간 16분 지났는데 100억대 들어옵니다. 지수 부러뜨리겠다는 얘기겠죠. 베팅을 이쪽으로 이제 와서 합니다. 바닥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나홀로 부분에 대해서 매도 압박했던 부분이 이제 매수로 청산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영향력이겠죠.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차익 쪽에서 먼저 매도 출발이 되었고 비차익 쪽에 살짝 들어올려 출발됐지만 주구장창 밀어버리다 보니 현물도 살아나지 못하고 자 차익에서 한번 빵 하고 부러뜨리니까 비차익 쪽도 같이 푸싱을 밀어버리죠. 하방으로.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프로그램 자체도 보셔야 되는데 베이시스 연결고리로 봐서는 아직까지 강화시켜서 상당히 지수를 위로 끌어올릴 때 프로그램 영향력은 자금 현재 오전장에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오후장에서는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우상향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속에서 꺾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비차익 쪽보다는 차익 쪽에서 오늘 조금 들어올릴 준비가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브레이킹을 완벽히 걸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대응 전략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먼저 좀 빠르게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매우 중요하다, 청산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저점 매수를 잡자라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갭보정 10분봉 차트로 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꼬리입니다. 급락을 시킨 꼬리였고요. 이 부분의 꼬리를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올라온 게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갑작스럽게 다시 되돌림으로 민 것은 프로그램이었고요. 다시 지금 들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간중간 마디마디마다 기간마다 해석하시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전체 큰 그림상은 하방 브레이킹 걸려 있다. 계속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저는 공포의 공포를 계속 사겠습니다. 이만큼 지금부터는 사야 될 준비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 하단 밴드 주센 같은 경우 1824 정도 찍어놨고요. 최하단 밴드 2차 마지막 최종 브레이킹 자리는 좀 아쉽지만 1800 이하입니다. 그런데 오늘 브레이킹 저는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장중 단기 트레이딩 보시는 분들도 고점 매도를 때리지 마시고 눌림 매수를 계속 잡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장 매우 중요한 자리 하나 있습니다. 바로 234.45입니다. 최저점 부근과 두 틱 차이가 나는 자리인데요. 오전장에 이 자리 절대로 훼손을 안 해야지만 브레이킹 완벽히 걸립니다.
1차 브레이킹 걸리는데요. 이 부분 이탈, 한 특일에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종합 지수상은 1800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하지만 자신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군을 강력히 홀딩하고 계세요. 떠난 것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은 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어렵지만 견뎌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 오전 지지력 자리 봤으니까요. 최종 부분의 자리 변곡점 상당히 큽니다. 오늘 움직이는 폭이 저점 대비 고점이 무려 3포인트 가까이 지금 순간의 트레이딩이 나오기 때문에 위쪽 금마일 장대에는 238.50으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밴드 237.10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 저항대 맞으면 여기서는 트레이딩 관점 매도는 나오겠죠. 추세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하단 밴드는 234.7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니까요. 요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영향력으로 매도가 확대가 되는 이런 모일 때 음봉의 꼬리를 잡아보면 반드시 매수 포지션으로 승부수를 띄우면서 장중 수익 구조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234.45 지지 여부 보면서 역시 눌림 매수 쪽 의견 주셨는데 무엇보다 지수 하락 지켜낼 힘을 조금 만들고 있다라는 파생 쪽의 또 이야기 아주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샘플러스 추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닝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우리장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까지 빠지는 걸까요? 네, 오늘은 업앤다운 특징 종목, 특징 주를 할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듯하죠. 시장 얘기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분에서 전문가 각각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HMC 투자증권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말에는 2,000이었었는데 6월이 어떻게 되니 힘든 5월이 끝났으니 밝은 미래가 오니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이제 6월 21일인데 코스피 1,800이 오늘 잠깐 보일 뻔도 했습니다. 사실 2,013포인트에서 1,810선까지 200포인트가 빠진 6월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전망과 전략 그리고 원인 역시 출구 전략 관련해서 얘기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금 가장 안전한 자산은 지금 달러다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화가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원자재라던가 그리고 이제 국채를 위시로 한 이제 채권 금리의 급등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하나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쏠림 현상도 없는 상태고 좀 전반적으로 다 빠집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금융위기 때 나온 그런 현상인데요. 유일하게 지금 달러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달러가 가장 안전자산으로 지금 꼽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굉장히 시장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소식이죠. 보통 이제 환율과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버냉키가 이제 올해 내에 이제 양적 완화 속도를 늦추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에 비롯돼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첫날은 좀 잘 버텨있지 않았냐, 200포인트 정도면 양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양적 완화가 지금 어떤 형태로 이제 발언이 나오더라도 국내 증시엔 좋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가 올해 내에 축소가 없다라고 만약에 이제 친시장적인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치면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좋은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으로 이제 돈을 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돈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한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현재와 같이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한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발언이 나오더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이제 시기적인 문제인데 빠르면은 9월 달부터 하겠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양적 완화 축소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 정부라던가 연준의 경제 전망에는 지금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진짜로 만약에 좋아져서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어떤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국채금리만 급격하게 뛰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채권을 매도를 치니까 채권 가격이 빠지면서 채권 수익률, 즉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 부분인데요. 좀 아직까지는 뭐 경제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양적 완화 축소가 이제 조기에 진행된다 그러면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 기업들은 이제 대출을 더 받기가 힘들어지고요. 고용은 계속 위축될 거고 소비 심리는 당연히 더 위축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양적 완화 축소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브레이킹이 걸릴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유럽발 재정 위기 때 가장 화두가 됐었던 게 사실 뭐 유럽의 어떤 뭐 실업률 이런 게 아니라 더블딥 얘기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더블딥 얘기를 좀 놓치고 가고 이런 얘기를 언급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단기 폭락 이후에 어쨌든 뭐 작년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2011년도 8월 달부터 해서 이제 단기 급락 나온 다음에 다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무사히 넘겼는데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되느냐. 지금 코스피 200 주봉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하향 이탈이 되는 상황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첫 하락 이탈이고요. 2003년 이후에 10년 동안 딱 두 번 깨졌는데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 번 깨지고 지금 깨졌거든요. 지금 금융위기 때 상당히 좀 흡사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였고 지금은 과연 위기냐라고 봤을 때는 경제가 뭐 좋아지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한다 이런 명분은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금융위기가 좀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든 뭐든 지금 뭐 안 빠지는 그런 이제 투자 자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 심리를 좀 커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1년도 단기 급락 이후에 그 남유럽발 재정위기 나온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지금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 하회 얘기 나오면서 JP모건에서 하향 레포트 나오면서부터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들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마저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얘기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얘기도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PBR은 뭐 좋다 인정하겠다 할 수 있지만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임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애들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인데 얘네들이 2013년 EPS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퍼가 바뀌는 거죠. 이제 자가 바뀌게 되니까 분모가 바뀌게 되죠. EPS가. 그렇게 따졌을 때 시장 컨센서스는 언제든지 플렉서블하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퍼는 뭐 금융위기 수준 이하로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럼 지금 현재 저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어떤 논리로 그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동성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결국 돈의 힘인데 현재 저평가된 거는 맞다. 수치상으로. 다만 유동성이 지금은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 유동성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죠. 안전자산인 달러화 쪽으로만 매수, 롱 심리가 계속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금융위기 이후 처음 깨면서 기술적으로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또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인내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 개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인내심이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투자 전략, 거래소 기준으로 좀 빠르게 정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양호한 기업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다 열거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일단은 그 리스트업을 해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LED 관련주들 이제 지금 전력난이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에서도 1.5조 원의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LED 관련주들과 같이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로 이제 선별해서 매매하는 것만이 좀 가능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 청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롤오버된 물량까지 합쳐갖고 대략 한 5만 계약 정도 매도 잔량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아주 작게 한 2,270계약 정도 지금 이제 차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 아직 너무 미약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선물 시장으로 이제 현물 시장 끌어내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밸류에이션은 잠시 접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바로 최근 시장 폭락의 바로미터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7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만약에 어닝 쇼크 나오면 정말 시장에는 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가 어제 기준에서 48.04%까지 빠졌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보통은 이제 47% 정도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 반등을 많이 줬었던 어떤 히스토리컬한 얘기들이 있는데 금융위기 때 이후에는 그거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외국인 보유율 유지하는지 삼성전자를 바로미터로 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망한 쪽으로는 이제 실적이 좀 되는 아까 LED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굳이 시장이 하락장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도주는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거나 뭐 주도주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잘 버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동차 괜찮습니까? 이 밖에 LED 또 어떤 유망 업종을 한두 섹터 더 꼽아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자동차 업종 어제 시장이 빠지는데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라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엔화 달러 환율이 지금 100엔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계속 넉다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만큼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뭐 단기적인 효과였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줬을 때는 자동차 그리고 이제 낙폭이 컸던 IT 이런 정도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제가 오늘 방송에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안전자산 달러 이제 강세와 관련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외국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여기서 만약에 뭐 1,200원 뚫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러면 상당히 좀 부담 느끼실 텐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행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잘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럼 오히려 반대로 환율이 올랐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가 그럴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반대로 달러 갖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돈 쓰긴 좋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카지노주들 파라다이스라던가 GKL 빠질 때 한번 관심 있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적 호전되는 쪽 좀 잘 봤으면 IT 일부 낙폭과대한 쪽 자동차 그리고 카지노 LED 정도로 압축해서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래소 쪽 시장 전망과 유망 업종 소개 받아봤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승 차장님의 도움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 더 걱정은 코스닥입니다. 500선 깨질 뻔했는데 장중 한때 3% 넘는 급락세가 계속 유지되기도 했었죠. 지금 조금은 올라와 있지만 코스닥 걱정입니다. 이 부분 분석은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같이 못 올라가고 디커플링 될 때 코스닥은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요 며칠 급락하면서 올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공격보다는 수비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철저하게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고 디펜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앙금 없는 찐빵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찐빵의 꽃은 물론 반죽도 있지만 굉장히 달달한 앙금 그러니까 뭐 이 팥이죠. 팥 앙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회복이 돼야 코스닥도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계속 뭐 먼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코스닥이 재차 좀 좋아지려면 역시나 코스피도 좋아져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조금 더 우세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좀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순매수 스탠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일단 외국인이 수급이 도는 순간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사실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이 아직도 하방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현물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매수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수급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뭐 당분간 이벤트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오히려 코스피에서 많이 이렇게 신저가를 경신하는 대형주가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코스피에 어떤 자동차가 있다면 코스닥에는 그런 섹터가 뭘까? 유망 업종 끝으로 역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일부에서는요, 다 한 목소리로 반도체는 괜찮다, 구조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뭐 대형주보다는 당연히 중소형주가 좀 나아 보이고요. 뭐 수급은 운수 장비 쪽, 그리고 성장성을 가졌을 때는 전기전자,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전통적인 반도체, 비메모리 쪽 이런 부분들은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또 낙폭과대했던 제약 바이오 업종 역시도 중요한 좀 길목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라 하면 어떤 종목입니까? 최근에 사실 코스닥이 깨진 한 축이 바이오여서요. 네, 일단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위주의 좀 바이오 업종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네. 낙폭과대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CTC 바이오와 같은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을 좀 위주로 보자. 그리고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제약 섹터 낙폭과대돼서 조금 역시 기대를 하시는 듯 했었는데 그 뒤에 숨은 얘기는 실적이 되는 제약 바이오주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코스닥 전망과 또 코스닥 시장 쪽에 유망한 섹터 종목군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님의 설명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추가적으로 급락하는데요. 앞서 뉴욕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전문가들이 조언 주셨었는데요. 종합해봤습니다. 네, 빠르게 보죠. 김동섭 이사님, 너무 위축되지 말자.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 규모, 그리고 기관이 혹시 모르겠다 하고 같이 팔아버리는 로스컷, 기관도 손절하지 않는지 이 부분 잘 보자라고 하셨고요. 황규섭 팀장님은 1800포인트, 사실은 1780 부근 정태근 팀장님과 비슷하게 아래쪽을 열어두되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하자. 하루에 현금 50% 정도 갖고 계신 투자자라면 5 내지 10%씩은 조금씩 사볼 수 있는 그런 지수대이기도 하다고 양쪽 시장과 전략 약간은 상이하게 역발상 쪽을 두시기도 했고요. 정태근 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셀링 클라이막스일 수 있으니까 약간 더 인내하자라는, 화면은 안 보이지만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 수급 체크하면서 종목 압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두 분 공통된 점은 바로 반도체 섹터는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득호 대표님은 코스피 약간 더 아래쪽으로 보셨습니다. 1760까지도 급락이 가능하니까 지금 일단 신규로 주식 사는 거 조금 자제하자, 당부 말씀 주셨고요. 박재민 팀장님은 달러와 강세 속에 이머징 자금은 계속 이탈하고 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라고 대응의 중요성 다시 한번 부각시키셨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앞서 나왔는데요. 과연 동부증권 마포지점에 계시는 김현겸 주식팀장님의 의견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공감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도 표시부터 부탁드려요. 예, 저는 김동섭 이사님의 너무 위축되지 말자, 외인 선물 매수 및 기관 로스코 체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 개인들이 이제 소위 사면 꼭지듯이 또 여기서 얼마나 더 급락할까 걱정하면은 보통 그 언저리가 바닥인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추가 급락은 사실 좀 어려울까? 이 정도가 바닥일까요? 전략 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미국 시장이 좀 풋 세력이 좀 변동성을 일으켜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일단 어제 오늘 이틀 좀 급락시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장 돌아가는 모습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빠르게 반등을 회복하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과대됐던 GS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낙폭 과대 주식들이 지금 바닥에서 플러스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 2%,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을 방금 이제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한번 그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47%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그럼 47% 후반까지 내렸는데요. 이게 언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47% 후반이었냐고 제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0년 초에 47%였고요. 그 다음부터 50%가 계속 넘다가 최근에 대량으로 매도하면 다시 48%, 47% 후반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내려왔는데요. 그럼 과연 2010년 초에 비해 삼성전자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2010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느려가지고 애플이 아이폰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지배적인 그런 위치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갤럭시 S를 출시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해 처음으로 전략적인 스마트폰을 나오는 시기, 그때와 지금 외국인 지분이 같다는 점을 상기해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이 좀 과매도권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변동성에 정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은 되지만,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7월 초가 되고요. 7월 초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날이고, 미국 역시 이제 빠르게 실적 시즌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것은 그 버냉키가 말한 거는 올해 전망치는 올해 미국 그 성장률 전망치는 내렸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더 3% 중반까지 성장률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회복이 되면서 미국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좀 비중을 좀 이제 줄이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의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미국 시장, 소비 시장, 유럽 소비 시장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시기로 삼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럼 어떤 쪽으로 삼아야 되냐면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은 아무래도 그 아몰레드 장비 섹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섹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력 부족난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ED 관련 주식들, 이런 쪽 섹터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그런 변동을 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이 또 어렵다 보니까 확실하게 압축된 섹터는 다들 전문가들의 눈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모양인데 종목 하나만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덕산하이메탈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몰레드 쪽 관련 주식이죠. 덕산하이메탈은 장비 주식은 아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재료, 아몰레드 전자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덕산하이메탈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3분기에 삼성전자에서 아몰레드 장비 신규 발주가 1조 5천억 정도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최근에 장비 주식들이 기대감을 반영이 되어 있고, 또 LG는 이미 아몰레드 TV를 출시를 했지만 삼성도 조만간 아몰레드 TV를 출시하면서 TV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아몰레드 면적보다 훨씬 큰 대면적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자재료 역시 더 많이 큰 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덕산 하이메탈 지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매수가는 제가 25,500원 정도로 잡았는데 현재는 25,850원, 오늘 500원 밑으로도 갔다가 지금
850원이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로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박스권 상단이 3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손절 라인은 200일선이 있는 때 23,8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몰레드 쪽 덕산 하이메탈 추천까지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종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얘기보다는요, 오늘은 조금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종목 얘기부터 좀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NC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어제 추천드렸던 일진머티리얼즈가 있었죠.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좀 흔들리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장이 안 좋은데 비해서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어제 추천드렸던 일진머티리얼즈가 오늘 1,900원까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이거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10,000원에 사라 말씀드렸고요. 9,09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굳이 일단은 팔진 않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이제 듣자마자 아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또 역시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 로만손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진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안 파는지 알겠죠? 자, 먼저 그러면은 일진머티리얼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안 팔고 가져가려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 일봉입니다. 꾸준하게 지표 반등을 주고 있는, 지수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삼성 SDI나 LG화학은 안 가는데 불구하고 이 종목이 큰 폭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기관들이 매수한 부근에서 지금 충분하게 반등 줄 수 있는 부분이 11,000원 정도까지는 올려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3%가 아니고 11,00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오늘 좀 빠지지만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 종목 또 한 번 움직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3에서 4%, 5% 오를 때는 기관들 수급 확실히 들어온다. 외인 수급 확실히 들어오는 거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 같이 좀 생각해 보시고 홀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에서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 로만손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남북 경협주로서 상당히 조금 많이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좀 이 장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주네요. 확실한 바닥권의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라인을 이어보자면요. 어느 정도의 바닥권 라인에서 이 깨졌던 라인 자체, 흔들리는 라인 자체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지금 오늘 반등을 지금 2% 이상 주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하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릴까요? 바로 로만손이겠죠. 자, 로만손 9,300원입니다. 9,300원 부근 매수하시면 되는데 기관들의 수급이 어제 연기금 4만 주 나왔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20만 주 이상을 매수하는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기관들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의 이런 상승폭 어떤 거죠? 기관들 또 사고 있다는 소리죠. 기관들 이 종목 지금 끌어올리려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북한과 중국의 대화가 있을 예정이고 또 북한에서 유엔에서 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상승폭을 봐서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로만손은 9,300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3% 잡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로만손 말씀 드렸고요. 김선재 차트 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800 위태 했던 코스피 1820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장 열렸대요. 중국도 어제 제조업 지표 부진에 많이 빠졌었는데 출발 브리핑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중 최저치에서 헤매는 중국장 어제 개파락 이후 많이 좀 밀렸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도 안 좋다고요.
예,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 지표 부진 이후 경제 불황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매도 물량들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했었던 HSBC 제조 PMI 지수 9개월 내 최저치로 발표가 나면서 지금 48.3으로 그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결국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계속 2개월 연속 이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그 기관들의 그 외국계 기관들의 그 중국의 경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4%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 골드만삭스는 6% 부근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SBC 또한 중국의 GDP를 7.4%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외국계 기관들의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전일 2100선 무너진 이후에 오늘 205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이끌 것인지 여부는 중국 정책의 변화가 나올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변화 부분이 중국의 정책이 변화될 수 있을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만약 2000 깨면 작년 12월 저점 1950 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뭔가 정책적인 변화, 정책 모멘텀이 중국에서 나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검은 금요일인데 주말은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